매일 상암동 클래스의 후반부를 꽉꽉 채워주는 코너 상클라이프 시작합니다. 매주 화요일에는 상클 상담소 시간인데요. 여러분의 일상에서 벌어지는 갈등, 분쟁과 같은 다양한 고민거리에 대해서 속 시원하게 얘기해보고 또 법률적인 해결책을 모색해보는 시간입니다. 네, 여러분의 법률 상담소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오늘 함께 해주실 분, 교통사고 전문 장슬기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장슬기 변호사라고 합니다. 네, 워낙 또 익숙한 분들도 많으실 거예요. 뭐 온라인에서나 또 다른 뉴스에서 많이 보셨을 텐데 오늘 저희가 직접 고민 사연을 직접 명연기로 들려드릴 겁니다. 교통사고 관련인데요. 잘 들으셨다가 여러분의 삶에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부터 들려드릴 내용은요. 실제 사례를 방송에 맞게 조금 각색한 내용입니다. 그럼 함께 들어보시죠. 네. 30대 딸을 둔 엄마입니다. 저희 딸은 피아노 연주자로 활동하고 있는데요. 어느 날 밤 한 통의 전화가 왔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여기 상클 병원입니다. 따님이 교통사고로 병원에 실려왔는데 의식이 없습니다. 빨리 오셔야 할 것 같아요. 아니, 불과 몇 시간 전에 같이 밥 먹고 헤어졌는데 교통사고라니. 하늘이 무너지는 것만 같았습니다. 남편과 급하게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다행히 저희가 도착하기 직전에 딸아이의 의식이 돌아오긴 했지만 곧바로 수술실로 들어가 큰 수술을 받아야 했어요. 수술은 잘 끝났고 이제 경과를 좀 지켜보죠. 선생님, 저희 딸이 피아니스트예요. 다시 연주 활동 할 수 있을까요? 결혼식도 얼마 안 남았는데. 그건 재활을 해봐야 할 것 같지만 이전처럼 똑같이 움직이는 힘드실 수 있습니다. 결혼을 앞둔 우리 딸은 저렇게 누워있는데 사고 낸 놈은 코빼기도 보이지 않더군요. 사고 설명을 듣기 위해서 경찰서를 찾아갔습니다. 가해 차량이 중앙선을 침범해서 역주행을 했어요. 정상적으로 주행하던 따님 차량과 정면으로 충돌했습니다. 가해 차량은 확인해보니까 음주운전이더라고요. 음주운전이요? 아니 어떡해. 그놈 지금 어딨어요? 그놈 멀쩡해요? 저희가 현장 도착했을 때는 가해자는 현장에서 떠났더라고요. 다행히 목격자가 119에 신고도 해주시고 또 저희 경찰에도 알려주셔서 추적 끝에 도망친 가해자를 붙잡긴 했습니다. 음주운전을 한 그 가해 운전자는 신고는커녕 다른 지인 차를 불러서 도망을 쳤다고 하더라고요. 다친 우리 딸을 그냥 그렇게 방치하고 말이죠. 이 나쁜 놈, 꼭 콩밥 좀 먹이고 싶습니다. 음주운전으로 내 딸을 치고 도망간 놈 꼭 죗값 받게 해주세요. 도와주십시오, 장슬기 변호사님. 네네. 네, 이렇게 사연이 왔습니다. 참 이 결혼을 앞두고 피아니스트인 딸이 교통사고를 당했는데 뺑소니예요. 부모님 억장이 무너질 것 같은데 좀 사고 상황에 대해서 좀 자세히 설명해 주시죠. 네, 이 사고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심야 시간대 발생한 거거든요. 네. 이제 따님분이 이제 다른 동승객이랑 같이 차를 타고 가던 중에 그냥 정상 주행을 하고 있었어요. 네. 굉장히 큰 도로였어요. 편도 3차로 도로고 중앙에는 중앙 분리대가 설치되어 있는 이렇게 대로였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앞차를 따라서 정상적으로 주행을 하고 있던 중에 갑자기 앞차가 옆으로 확 갑자기 비키면서 왜 그러지? 하면서 그런 순간에 바로 정면에서 가해 차량이 오게 된 거죠. 역주행을 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역주행을 거의 이 음주 차량은 한 2km 정도를 그 중앙분리대를 타고 역주행을 하고 오던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너무 음주 상태가 심한 상태여가지고 자기가 지금 역주행을 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이제 그대로 주행을 해오다가 충돌을 하게 된 거죠. 아유. 그래서 이렇게 충돌을 하다 보니까 정면 충돌이다 보니까 앞부분이 거의 이제 반파가 되었고 예. 앞문이 안 열리는 상태 그리고 예. 이게 안전벨트를 하고 있었거든요. 따님분은. 그래서 안전벨트에 이렇게 눌리면서 장파열이 되고 아이고. 그다음에 앞부분이 이렇게 밀려 들어오면서 이제 손가락이랑 피아니스트인데 네. 손가락 부분이랑 발 부분이 골절이 되는 그리고 요추가 골절돼 앉아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요추가 예. 골절되는 이렇게 중상해를 당하게 된 거죠. 그리고 운전자도 당연히 이제 4주 이상의 진단을 가해 받았고요. 운전자도? 가해 운전자 말고 그 동승했던 운전자도 예. 4주 이상. 근데 이상하게 가해 운전자도 멀쩡했어요. 아유. 이게 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가해 운전자는 멀쩡하게 그 현장을 이탈했다고 아까 전에 뺑소니였거든요. 그래서 이 가해 운전자는 이제 이 사고를 내고 바로 이런 구호 조치나 그러니까 사람이 다쳤으면 당연히 자기가 차에서 내릴 수 있는 상황이면은 내려서 피해자들이 어떤지 살펴보고 네. 119에 신고하고 했잖아요. 112에 신고하고 하는 게 당연한 거거든요. 네. 근데 이분은 그런 조치를 전혀 하지 않은 상태로 자기 차에서 내려서 갓길에 그냥 앉아 있다가 자신의 부인에게 전화를 했어요. 그러니까 119나 112가 아닌 부인에게 전화를 해서 지금 내가 사고를 낸 것 같으니 좀 나를 데리러 와달라라고 얘기를 했는데 부인이 60대 분이시거든요. 네. 그래서 부인이 이제 아들에게 전화를 해서 아버지가 사고를 냈다고 하니 네가 한번 가봐라.
이렇게 해서 아들이 이제 그 현장에 가게 된 거죠. 근데 현장에 오면은 사실은 아들은 술이 안 취한 상황인 예. 거거든요. 그러면은 아버지가 지금 음주 상태에서 사고를 낸 것 같아요. 피해자분 어떠세요? 뭐 119에 신고는 됐나요? 이런 것들이 먼저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러니까요. 이 아들분도 자기의 아버지, 그러니까 가해 운전자만 먼저 챙기고 아버지가 술에 취한 것 같다. 자기가 자꾸 집에 가고 싶다라고 하니 일단 그 현장을 이탈해서 신고나 이런 구호 조치 없이, 그러니까 뭐 119가 도착하기도 전에 네. 현장을 이탈해서 자기 차를 태우고 아버지를 집에다 이제 모셔다 드리고 다시 한 15분 이후에 이제 현장으로 돌아오게 되거든요. 그리고 경찰이 현장에서 어쨌든 도주한 그 가해 운전자를 다시 잡아서 음주 측정을 한 건가요? 아니요. 일단 그 가해 운전자는 네. 아들 차를 타고 이제 자기의 집 자택으로 가 있는 상황이었기 아하. 때문에 경찰이 도착했더니 가해 운전자가 없어요. 예. 그래서 그 목격자, 이 119 신고를 했던 도망한 분이죠. 목격자 그분이 이 119에 신고도 하고 이게 피해자분들이 차에서 못 나오고 있으니까 앞문이 완전히 잠겨 있는 상태로 네네. 이렇게 찌그러지다 보니까 뒷문으로 나와야 돼서 문을 다 열어가지고 이제 나오게 하고 그다음에 갓길에 이렇게 대피까지 시키는 이런 일 다 하셨어요. 아유, 정말 고마운 분이네요. 그래서 오셔가지고 지금 가해 운전자는 어디 갔냐라고 하니까 가해 운전자가 술 냄새가 좀 나던데 좀 없어졌다 갑자기 어떤 네. 차를 타고 갔다라고 해서 뺑소니구나라는 걸 알게 된 거죠. 경찰이 알게 됐고. 그래서 이제 사고를 막 처리를 하고 있는 중에 그 가해 운전자의 아들이 돌아와서 이 차가 저희 아버지 차인데 아버지가 음주 상태로 이제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낸 것 같아요라고 얘기를 해서 아버지가 어디 계시냐라고 하니까 지금 집에 가 있으시다. 네. 라고 해서 집에 가서 이제 경찰이 집으로 출동을 해서 음주 측정을 한 거죠. 그러니까 그 목격자분이 참 고맙네요. 사연이지만 맞아요. 네. 정말 실제 계신 분이니까 좀 고마운데 그 가해 차량 운전자의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가 0.112%라고 경찰이 이제 네네. 나중에 측정해 보니까 네. 저도 이제 뭐 사회부 기자를 해봤지만 0.1만 넘어도 그야말로 많친 상태인데 맞아요. 네. 이 정도면 사고를 내든 안 내든 그냥 일단 단속되면 처벌 대상이잖아요. 네, 원래 그 음주운전의 처벌 수위가 0.03%거든요. 네. 그래서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3만 지나면 높으면 무조건 처벌은 당연한 거예요. 근데 예. 지금 이 상황에서는 이런 혈중 알코올 농도, 그러니까 음주운전만 저지른 게 아니라 음주 상태에서 역주행, 중앙선 침범도 했고요. 네. 중앙선 침범 상태에서 사람을 치는 인사사고를 냈어요. 그리고 인사사고를 내고도 사고 후 조치를 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는 뺑소니. 이렇게 여러 가지 범죄가 경합해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래서 보통 그냥 이런 음주 수치가 높으면 높을수록 당연히 형사처벌의 수위가 높아져요. 네. 그리고 그 수치에 더해져서 인사사고까지 낸 경우에는 당연히 더한 가중된 처벌을 받을 거고요. 예. 그리고 도주까지 한 경우에는 당연히 또 다른 형사처벌을 대상이 되기 때문에 가중처벌을 받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가해 차량은 어쨌든 사람을 다치게 했으니까 더 무거운 처벌이 당연히 적용되는 거죠? 네, 맞습니다. 왜냐하면은 원래 우리 이런 음주 사고나 이런 네. 뺑소니 사고를 보면은 한 가지만 하는 경우가 잘 없어요. 아하. 그러니까 뺑소니를 한 사람들을 보면은 대부분 무면허 상태이거나 또는 음주 상태이거나 그래서 자기가 지금 뭔가 잘못했다는 걸 아니까 도망칠 사고를 이유가 내고 있는 거야. 일단 그 현장을 모면하기 위해서 예. 일단 떠나거든요. 그래서 도망을 쳐서 자기가 안 잡힐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우리나라가 지금 굉장히 CCTV나 이런 블랙박스 체계가 잘 되어 있기 때문에 네. 사실 대부분의 도주했던 그런 운전자들이 다 잡히게 돼요. 그러면은 당연히 그냥 음주를 하고 자기가 사고를 냈으니 그거에 대해서 사고 후 조치를 하고 자기가 자신의 잘못을 인정했던 사람과 그 현장을 떠나서 음주 사고를 내고도 이런 구호 조치를 전혀 하지 않고 네. 현장을 이탈한 사람 비교를 하면은 당연히 이탈을 한 사람이 더 가중된 처벌을 받는 것은 당연하고요. 예. 그렇게 되면은 이제 우리가 특가법이라고 해서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을 네. 적용해서 더한 가중처벌을 받게 되는 거죠. 그리고 뭐 이달 1일부터는 이렇게 음주운전으로 범죄를 저지르면 차량을 빼앗길 수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이렇게 중한 범죄로 인해서 교통사고를 발생시켰거나 한 경우에는 네. 그 차량에 대해서 가해 차량인 거죠. 그 가해 차량에 대해서 이제 몰수하는 그런 조치를 행하도록 이제 바뀌고 있습니다. 여기서 지금 중요한 게 신고도 목격자가 있고 전화 가해 차량 운전자는 경찰에 오기 전에 현장에 없었어요. 네. 그러니까 당연히 뺑소니로 가중 처벌을 받는다는 말씀이신 거죠? 이거는 이견의 여지가 없죠. 뺑소니죠. 이건 네. 뺑소니예요. 근데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현장에 그냥 사고를 내고 바로 도주한 게 아니라 그래도 현장에 이분은 한 5분 정도는 머물렀거든요. 갓길에 네. 아들이 올 때까지. 네. 그래서 이렇게 머물렀으면은 뺑소니는 아닌 거 아니냐. 또는 자기가 아. 다시 아들이 와서 우리 아빠가 이거에 대해서 사고를 냈다.
이런 자백을 했기 때문에 그럼 뺑소니가 아닌 거 아니냐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겠지만 예. 일단 사고를 내고 사람이 다쳤는데 그 사람에 대해서 구호 조치를 하지 않고 또는 그런 경찰에 신고를 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하면 10초라도 이탈하면은 무조건 그거는 뺑소니에 해당해서 뺑소니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사고 현장에 자기 나름대로 머물렀다고 생각해도 네. 뭔가 조치를 제대로 실질적으로 했느냐 안 했느냐가 제일 중요한 거네요. 그렇죠. 왜냐하면은 우리가 그냥 이런 경우가 있어요. 자기가 사고를 내고 네. 자신의 차를 안전하게 대피시키기 위해서 자신의 차만 뭐 만약에 좀 한 5분 거리에 자기 집이 있어서 거기 차를 세워놓고 다시 돌아왔다. 그러면 난 뺑소니에 의사가 없었다. 그러니까 도주할 의사는 없었다. 그냥 차를 안전하게 놔두고 오기 위해서 온 거다라고 얘기를 해도 다 뺑소니로 적용이 받거든요. 그래서 사고가 나면은 그리고 사람이 다쳤다면은 무조건 그 자리에 머무르시면서 사고에 대한 신고를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피해자가 있는지 그 사람에 대해서 구호 조치 어떻게 도와드릴까요? 아니면 119에 신고해드릴까요? 예. 이런 구호 조치를 충분히 하셔야지만 뺑소니로 처벌을 받지 않게 되는 거죠. 제가 이 부분에서 하나만 더 여쭈면 그럼 119와 112에 신고를 하고 뭐 자기가 일이 있어서 나름대로 나는 신고했으니까 괜찮을 거야 하고 떠난다. 네. 이것도 경우에 따라서는 당연히 뺑소니로 볼 수 있는 건가요? 근데 그 신고를 했다면은 예. 그리고 자신이 이 사고를 낸 당사자라는 게 밝혀졌고 네. 그런 피해자가 지금 구호 조치, 그러니까 당장 급하게 뭐 생명이 위독하다거나 크게 다치지 않은 게 확인이 되었다면은 신고를 하고 현장을 떠난 것은 사실은 뺑소니로 처벌을 받지 않을 가능성이 커요. 요건 좀 그래요? 법정에서 좀 다퉈봐야겠다, 그렇죠? 네, 왜냐하면은 그 상황에 따라서 이 사람 뺑소니라는 거는 자기가 도주의 의사로 이 현장을 이탈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네. 신고를 했다는 자체가 도주의 의사는 없고 자기가 운전자라는 건 밝히고 간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뺑소니로 처벌을 안 받을 가능성이 큰 거죠. 이 부분이 되게 중요한 것 같네요. 그러니까 도망을 치려고 했느냐, 맞아요. 아니면 뭐 이렇게 좀 자기 나름대로 하고 그런 도망칠 의사가 없이 이렇게 좀 판단의 실수로 자리를 떴다거나 네네. 이런 거 이제 경찰 수사나 법정에서 좀 가려지겠네요. 아하. 제가 지금 시간이 없지만 하나만 더 여쭤보면 이게 중요한 궁금증이라서 연락처를 안 남기고 그러니까 조치는 다 했는데 네. 자기 연락처나 신원을 안 밝힌 거예요, 피해자 쪽에. 이것도 경우에 따라서는 그런 식으로 볼 수가 그냥 있어요, 보험 뺑소니로. 처리만. 그게 네. 좀 복잡한 관계일 수가 있는데 예. 실제로는 그 개인적인 연락처는 피해자 네. 쪽에서 자기가 공개하기 싫어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가해자가 자신의 명함을 준다던가 이렇게 적극적인 제스처를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어쨌든 112에 신고를 해서 차량 번호가 등록이 되어 있다거나 또는 보험 접수가 이루어지면 사실은 보험 그 계약자, 이 자동차 운전자가 누군지는 다 밝혀지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보험 접수가 되었다면은 충분히 사고에 조치를 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군요. 기본적으로 나의 신원을 알 수 있는 정보들이 있기 때문에. 네, 맞아요. 연락처를 꼭 굳이 남기지 않아도 네네. 되긴 하는 거네요. 네. 하지만 제일 딱 완벽한 절차는 연락처도 남기고 그쵸. 경찰이나 119에 신고도 다 하고 마무리가 될 때까지는 가급적 그쵸. 자기 몸이 괜찮은 한 네네. 지키는 것이 중요하겠네요. 네. 아니, 특히 이렇게 상대가 많이 다쳤을 네. 때는 그 사람이 사회에 어떻게 조치가 취해지고 어떻게 회복을 해 가는지도 좀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아요. 그거에 또 뭐 자기의 처벌의 유무도 좀 달라질 수도 있고 하니까요. 맞아요. 네. 이게 정말 중요해요. 사실은 자기가 사고를 낸 것도 중요한 거지만 네. 사고를 내고 그 피해자에 대해서 얼마나 자신이 성심성의껏 이 사람이 이제 더 악화되지 않도록 돌보았는지 이런 것들도 나중에 형사처벌을 할 때 감형의 요소가 되거든요. 그래서 사고를 내고 죄책감을 가지고 당연히 가져야 돼요. 사람이라면은. 네. 그러면은 그렇죠. 그 죄책감으로 그 피해자를 돌보고 그리고 신고를 성실하게 하고 그런 사고에 대한 조사를 이제 잘 받으셔야지만 사실은 자신에게도 결국은 도움이 된다는 거죠. 이게 실제 이 교통사고 사례를 많이 해보신 전문 변호사이시기 때문에 또 이렇게 좀 아주 경험에서 우러나온 조언을 해주시고 계십니다. 자, 그럼 뺑소니까지 다시 좀 짚어봤고 음주운전으로 다시 돌아가 볼게요. 네네. 최근에 그 대전지법 판결이었을 거예요. 저도 네네. 기사를 봤는데 7번이나 음주 관련 이제 뭐 음주 측정 거부도 하고 음주운전을 해서 단속당하기도 하고서 7번이나 관련된 범죄를 저지를 법정에 갔는데 또 집행유예를 선고받아서 많은 분들이 화를 참지 못하고 막 정말 온라인 반응도 뜨거웠는데 진짜 했던 사람이 또 한다는 말이 괜히 있는 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실제로 음주운전 처벌이 여전히 좀 약한 것 아니냐 이런 여론도 있고요. 이 가해자, 이 아까 살해자의 경우에 살해자에게 가해한 이 역주행까지 한 이 가해자는 어떻게 좀 판단이 나왔나요? 이 사고 같은 경우에는 이 가해 운전자도 사실은 재범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고 이전에 이 사고는 그 인사사고, 사람이 다친 사고이지만 네. 그 이전에는 그냥 음주 적발이 돼서 이렇게 불었을 때 음주 측정기로 불었을 때 적발이 돼서
그때는 벌금형이 나왔던 사람이거든요. 네. 그래서 벌금형을 받고 그 뒤에 다시 이렇게 재범을 한 상황인데 이 사람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집행유예가 나왔어요. 왜냐하면은 좀 형량이 낮았다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예. 이런 교통사고 같은 경우에는 피해자가 있는 형사사고인 거잖아요. 네. 그래서 그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았냐 안 받았냐가 사실은 형량에 있어서 가장 큰 네. 요소가 되거든요. 그래서 형사 합의를 했다는 것은 그러니까 민사 합의 아니고요. 보험사한테 돈 받는 거 말고 네. 형사적으로 형사 합의를 했다는 것은 그 가해 운전자를 용서하겠다라는 어쨌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은 게 되거든요. 네. 그래서 형사 합의가 이루어지면은 사실은 이런 교통사고 같은 경우에도 집행유예가 나오는 경우가 좀 많기는 많아요. 이게 뭐 정확한 데이터가 아닐 수 있겠지만 징역형까지 가는 것과 집행유예를 끝나는 것 대충 좀 예, 경험에서 우러나온 비율이라도 네. 어느 정도로 보세요? 그게 비율로 따지면은 네. 만약에 초범이라는 상황에서 그러니까 네. 재범이 아니라 음주운전 초범. 초범이었다는 상황에서 사람이 사망한 사고 또는 이렇게 중상해를 입은 사고 예. 같은 경우에 피해자와 합의를 한다면은 사실은 집행유예가 나올 가능성이 90% 이상이에요. 그래요? 중상해여도. 네, 그러나 피해자와 합의를 하지 못하면은 네. 실형이 나올 가능성이 또 90%예요. 아하. 그래서 정말 피해자 의사가 정말 중요하네요. 네, 피해자랑 합의를 했냐 안 했냐가 사실은 굉장히 큰 그 요소가 형량에 있어서 가장 큰 요소가 되는 거고요. 네. 재범인 경우에는 이렇게 뭐 음주운전 한번 했다가 또 음주운전하고 또 음주운전하고 이렇게 음주운전은 사실 반복되는 사람들이 훨씬 많거든요. 네. 한 번만 한 사람이 없고 이렇게 한 번 했던 사람들이 또 하고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런 재범률이 높은 사고인데 이렇게 재범이 된 상황 그러니까 한 번 저질렀는데 다시 상습적으로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냈다고 한다면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실형이 나올 가능성이 커요. 이게 어르신들이 예전에 뭐 이렇게 그런 말씀 음주운전은 한 번 한 사람이 또 한다고. 맞아요. 이게 틀린 말이 아니네요. 근데 재범률이 그렇게 높아요? 이게 조사 결과 그러니까 대검찰청에서 조사를 했는데 네. 이런 음주운전에 대해서 재범률을 조사를 해봤더니 한 4년 지금 최근으로부터 4년 이내에는 네. 40%가 넘는다고 해요. 거의 최근 반이네요. 와 4년 이내 재범률이 음주운전 재범률이 음주를 했던 사람 10명 중에 4명은 무조건 이전에 음주운전을 했던 사람들이 또다시 음주운전을 한다는 거죠. 와. 그래서 이게 제가 이 재범률이 높다는 것은 사실은 직관적으로 생각하면은 처벌 수위가 낮다는 게 되는 게 맞거든요. 네. 그러니까 자신이 음주운전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벌금만 내고 풀려났다든지 아니면은 뭐 사람 인사사고를 냈는데 피해자랑 합의했더니 그냥 집행유예로 풀려났어라고 한다면은 사실은 그런 처벌에 대한 경각심이 좀 없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음주의 재범률이 높아지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합의를 하지 않은 음주 사건에도 사실은 형량이 그렇게 높진 않아요. 네. 제가 본 최대 그러니까 음주를 했고 그 어린아이가 죽었는데 음주 사고로 그 도주까지 했어요. 그런 예. 경우에 형량 9년 나온 게 제가 본 최대 형량이거든요. 감정적으로 그 9년이면 정말 안 크거든요. 정말 안 커요. 그래서 네네. 피해자의 부모들은 사실은 자기 자식이 학교 간다고 그냥 나갔다가 그게 마지막 모습이 돼서 돌아온 네네네.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피해자들은 정말 그 생활이 피폐해지고 9년이 뭐예요? 뭐 90년이 지나도 그 자식을 네. 못 잃을 건데 합의를 하지 않아도 9년밖에 안 나온다는 건 굉장히 형량이 낮은 거죠. 이제 다시 사례자의 사연으로 가세요. 피아노 연주자입니다. 전문 연주자 피아니스트인데 교통사고를 당해서 손도 다쳤고요. 네. 페달을 밟아야 되는데 다리도 다쳤고. 요추 다쳐서 요추, 지금 예. 앉지도 못할 거예요. 자, 그럼 이런 상황에서 일단 두 가지 질문이 있어요. 이런 뺑소니 피해를 당했잖아요. 음수 뺑소니인데도 보험사에서 뭐 합의 처리가 되는지가 궁금하고요. 두 번째는 피아니스트 활동을 못 하잖아요. 그에 대한 어떤 손해배상, 손해보상 뭐 그런 게 가능한지 네네. 그 궁금합니다. 일단 가해자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보상을 받는 거는 네. 아까 앞서서 말씀드렸던 형사 합의거든요. 예. 그래서 가해자가 자기가 형사 처벌을 형량을 낮추기 위해서 피해자에게 직접적으로 자기 자비로 금원을 건네고 이루어지는 게 형사 합의고요. 흔히 말하는 그거와 형사 합의금. 네, 형사 합의금. 흔히 네. 말하는 형사 합의금이고요. 그거와 별개로 이제 이 가해 운전자가 가입해 놓은 종합보험에서 보험 처리가 가능하거든요. 그거를 우리는 민사배상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 사고 같은 경우에도 당연히 음주, 뺑소니 이런 중대 범죄이긴 하지만 보험에만 가입되어 있다면 가해 운전자가 종합보험에만 가입되어 있다면은 보험사로부터 그에 대해서는 100% 다 배상을 받을 수가 있어요. 예. 그거는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 가해자를 보호하는 게 아니고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제 보험사에서 100% 다 배상을 해주는데 그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 이분이 피아니스트였잖아요. 네. 예. 근데 실제로 이제 모든 적극적인 치료를 다 끝냈음에도 불구하고 당연히 요추가 골절되면서 이렇게 핀을 박았기 때문에 네.
움직임이 제한이 되고요. 그리고 팔목이나 발목 부분에 대해서도 운동 각도가 잘 안 나오고 예. 이런 그 장애가 남게 되었어요. 그리고 이 파편들이 다 튀면서 얼굴이랑 이런 그 신체의 아유, 추상, 그러니까 아유. 흔적이 생긴 거죠, 상처가. 그래서 사실은 30대 가장 젊고 이제 결혼을 앞둔 예쁜 나이인데 예. 그런 상처가 생기고 앞으로 장애가 20%가 남는다라고 나왔거든요. 네. 그러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신체 감정이라는 걸 신체 감정을 거쳐서 이 장애율, 자기가 앞으로 이 장애로 인해서 이 피아니스트 생활을 못하게 되었으니 그거에 대해서 일실수익이라고 불러요. 일시수익. 일실수익, 그러니까 일은 자기가 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고로 인해서 자기가 잃게 되는 그 수익에 대해서 배상을 해달라고 청구가 가능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피아니스트라는 특수한 그 직업이 있었고 이런 사고로 인해서 자기가 피아니스트를 못하게 되었다는 점을 만약에 입증을 한다면 네. 네. 위자료를 주장을 할 때 위자료 참작 사유가 되거든요. 그리고 이런 음주나 뺑소니 이렇게 뭐 무면허 운전 같이 중대 범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냥 단순 교통사고로 다친 경우보다 위자료가 2배까지 청구가 가능해요. 아. 그래서 이거 피해자들이 더 고통을 받는 게 크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2배까지 그 위자료를 상향해서 청구가 가능하니까 그 점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우리 상크리 분들 중에도 죄값을 법이 무마해 주는 거 아니냐는 말씀을 하시기도 하는데 네. 이게 피해자가 합의를 해줄 때 법적인 책임이 완전히 없어지나요? 아, 그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피해자랑 합의를 한다고 하더라도 음주운전 같은 경우는 12대 중과실에 해당하거든요. 네. 그래서 12대 중과실 같은 경우에는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던지 뭐 합의를 한다든지 상관없이 무조건 형사처벌은 받게 됩니다. 다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피해자로부터 만약에 용서를 받게 된다면은 그러니까 형사합의가 이루어지게 된다면은 그 형사처벌의 수위가 굉장히 낮아지게 되는 거죠. 아. 그러니까 처벌은 받되 감형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사실 교통사고는 언제 누구에게 일어날지 모르는 일이고 또 실제 빈번하기 때문에 오늘 이 내용 잘 참고하셨다가 혹시 뭐 주변에 이런 상황이 있다면 많은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이런 일이 없어야겠죠, 사실은. 네. 음주운전 좀 하지 맙시다. 네. 지금까지 교통사고 전문 장슬기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